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책을 골라봤습니다. 세계사 심리 코드라는 제목의 한 심리학자가 김태형 씨라는 분이 지은 책이에요. 세계사 속에 숨어있는 심리 코드, 인류 역사의 DNA처럼 박혀있는 6가지 인간의 심리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 속에서 탐욕 파트를 읽어 드릴 거예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폭주하도록 설계된 인간 본성에 대하여 라는 부제목을 갖고 있는 한 챕터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아마 우리들 속에 이 세계 역사 속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우리들 탐욕의 심리학에 대해서 아주 쉽게 재미나게 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김태형 심리학자, 이 심리학 박사분을 한 강연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에릭 프롬에 대한 강연이었어요. 강연을 너무 재미있게 잘하시는 거예요. 아주 물 흐르듯이, 그리고 표현도 그냥 속 시원하게 좀 거치십니다. 그래서 불편하실 분도 있지만 저에게는 아주 불쾌한 그런 수위까지는 아니었고요. 어쨌든 그 에릭 프롬에 대한 그 새로운 해석, 격한 예찬을, 그리고 왜 글을 그렇게 높이 사고 있으신지 아주 설득력 있게 설명하셨던 그런 강연을 통해서 알게 됐었고, 그런 계기가 되어서 이분의 책을 한두 권 주문을 했어요. 앞으로 간간히 이 세계사와 더불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탐욕의 심리학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사람은 모두 탐욕스럽다고 믿는 일부 심리학자들도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탐욕스럽다는 증거는 없으며 실제로 모든 사람이 승량이인 사회는 상상 속의 지옥으로나 존재할 뿐이다. 다만 인류가 자본주의 단계에 들어서면서부터 탐욕이 확대되고 확산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와 탐욕의 비대화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본주의와 탐욕의 비대화, 그 탐욕의 관계. 첫째, 자본주의 사회는 말 그대로 돈 혹은 재물이 근본이 되는 사회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인 자본을 가진 자본가 계급이 국가 권력을 비롯해 사회의 모든 영역을 지배한다. 이 때문에 상당수 사람들은 자본가 계급을 부러워하며 자본가가 되기를 원한다. 중세 봉건사에만 해도 사람들은 돈만 많은 평민보다 왕족이나 귀족이 되기를 바랐지만 신분제가 폐지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많은 자본가가 되기를 희망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로 성공하면 대학 졸업장이나 국회의원 배지 같은 명예는 저절로 따라온다. 요즘에는 잘 통하는 것 같지 않기도 하지만 사실 많이 이랬었죠.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경제 발전을 이루어오던 그 시기에는 정말 그랬습니다. 사람이 아닌 돈을 중심에 두는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가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돈 하며 살게 만들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제 가까이에도 많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고 또 저희 교수님도 그러셨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돈 하며 사는 사람들로 제 주위가 꽉 덮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시점까지는
정말 그런 사람들로 빼곡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조금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저와 어떤 관계, 또 이렇게 만나는 관계, 아니면 뭐 어떤 법적인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 뿐 아니라 책으로 만나는 사람들, 책 속에 있는 사람, 주인공, 아니면 책을 쓰고 돌아가신 그런 선배들, 인생의 선배들, 뭐 거인 같은 그런 선배들, 기라성 같은 사실 논어의 공자, 맹자, 성 어거스틴 뭐 이런 분들 다 제 선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런 분들까지 다 이제 제 선배이고 저와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 지금은 돈 하며 사는 사람들로 제 주위가 꽉 차 있지는 않아요.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소환해서 제 옆에다 심어두고 있거든요. 저 참 웃기지 않나요? 이로 인해 사회에는 건강한 사람이나 가치 대신 돈을 숭배하는, 자본을 숭배하는 배금주의와 인격적 수양보다는 물질적 소유를 최고로 치는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진다. 게다가 이런 풍조는 개개인의 심리적 병과 결합해서 증폭될 위험이 매우 크다. 예컨대 애정결핍증이나 자기과시욕 같은 심리적 병이 배금주의나 물질 만능주의와 결합하면 걷잡을 수 없는 탐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탐욕스러운 사람은 심리적 병이 있는 사람으로 그들의 탐욕은 자본가 계급에 그것을 훨씬 능가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아주 극 공감을 해요. 그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또 실제로 그런 사례들을 보면 돈 아주 인생의 목적이 사는 이유 자체가 더 많은 돈을 버는 것, 그것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렇게 보이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을 보면 물론 그분은 그렇게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그 과거의 히스토리와 내력을 쭉 따라 들어가 보면 무슨 그 상처가 있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또 그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겠다 싶기도 한 그런 어린 시절의 환경들이 있었더라고요. 또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부단히 본인을 살아남기 위해서 본인에게 스스로 계속 어떤 것을 주입시키고 그런 방식으로 본인의 삶을 지키고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앞으로도 변하기 어렵겠다. 여간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어떤 큰 상황에 부딪혀서 인생의 큰 회고를 할 그런 시점이 오지 않고서야 그 방향을 어떻게 돌릴 수 없겠구나.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하는 과거의 내력, 상처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곧 조금 전에 이 책 속의 문장에서 언급되어 있는 심리적 병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제 생각엔 굉장히 많습니다. 저를 포함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심리적 병이 조금씩은 다 있는 것 같고요. 다 조금은 사이코 기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심리적인 그 병이
홀로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언가와 결합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대상이 만약에 돈이나 배금주의, 뭐 어떤 신분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다, 어떤 권력, 뭐 이런 욕망과 결합이 된다고 하면 뭐 거의 제어 불가라고 봐야죠.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잘 나간다 싶은 분들은 백발백중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더욱 힘든 일이지 싶습니다. 얘기가 조금 옆으로 샜어요. 책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둘째,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층인 자본가 계급은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기 위해 끝없이 이윤을 추구한다. 이 때문에 자본가 계급의 핵심적인 집단 심리 혹은 본성은 무한대의 이윤 추구, 즉 탐욕이 될 수밖에 없다. 보통 사람들은 먹고 살만해지면 탐욕을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그들은 남은 인생을 즐기거나 사람답게 살기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 반면에 자본가 계급은 어느 정도 돈을 벌었다고 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그 활동을 그만둘 수가 없다. 이윤 추구 활동을 그만두면 어느새 경쟁자에게 뒤처져 파산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자본가들은 강박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고 이윤을 늘리기 위해서라면 세상에 해가 되는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윤이 줄거나 파산하기보다는 공해 방지 장치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는, 즉 차라리 환경을 파괴하는 쪽을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셋째, 자본주의 사회는 대중의 탐욕을 부추기고 계속 부추기고 확대 재생산한다. 아주 이상적인 견지에서 말하자면 의식주 문제만 풍족하게 해결되면 나머지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대형 승용차, 명품 가방, 이런 것들은 사람의 생존이나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물건은 아니다. 하지만 절대 다수 사람들이 아주 검소하고 소박한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자본주의 사회는 제자리에 멈춰설 가능성이 매우 크다. 무수하게 쏟아져 나오는 물건들이나 서비스가 팔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사람들의 탐욕과 욕망을 어떻게 해서든 계속 그렇게 부풀려야만 계속 생존하고 발전할 수가 있다. 뭐가요? 자본주의라는 것이요. 사람들의 탐욕과 욕망을 계속 부추겨야만 자본주의가 유지되고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양립할 수 없는 거죠. 인간적인 삶과. 이렇게 자본주의와 탐욕의 관계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으세요. 첫 번째는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이 원래 돈, 재물, 그것이 근본이 되는 사회라는 거고요. 둘째는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본가 계급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없이 이윤을 추구하는 그 속성을 가진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 자본가 계급뿐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 자체가 그 자본주의 자체의 유지를 위해서 계속 대중의 탐욕을 부추기고 확대 재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본주의가 대중의 탐욕을 부추기는 방식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만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탐욕을 부추기기 위해 거짓을 불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거짓말로 유인하는 거죠. 먼저 공포와 불안에 떨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먹고 살 만큼 돈을 벌 수 없으면, 먹고 살 만큼 돈을 벌 수 없는 경우라면 불안해지고, 또 돈을 꽤 벌더라도 해고당하거나 사업이 망할 위험이 있다면 불안해지죠. 게다가 자본주의 세계의 경기 순환은 매우 불안정하고요. 또 주기적으로 공황이 오기도 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거나 낙관하기가 아주 힘들죠.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이런 조건에서는 돈을 아주 많이 놓아놓지 않으면 대대로 물려받은 선산이 있고 또 엄청나게 돌아가는 사업 기반을 갖춰 놓지 못했다고 하면 이 만성적인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는 열심히 돈을 모아 놓지 않으면 당신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라는 잔인한 채찍질을 통해 대중적 탐욕을 부추기고 강요하죠. 이것을 나는 책 속에서 수동적 탐욕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광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늘 접하게 되는 광고는 이러한 대중심리를 아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이 공포와 불안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도구가 사실 광고입니다. 가뜩이나 불안한 사람들이 당신의 노후 걱정되시죠? 당신이 갑자기 죽는다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광고를 접하게 되면 불안이 커져서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저 아이를 위해서 각종 보험 상품을 구매하게 되죠. 내가 당장 무엇을 좀 덜 먹더라도 그 보험 들어놔야 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정말 굴뚝 같아지게 만드는 그런 광고들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광고는 당신이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지 않으면 이 심각한 생존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굶어 죽을 수 있다며 때로는 은근슬쩍, 또 때로는 아주 노골적으로 위협함으로써 대중의 공포와 불안을 부추겨 불안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대중의 탐욕을 부추기는 또 다른 방식은 열등감이나 수치심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제품이 아직 없다고요? 저런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네요. 이 차를 타야 당신은 진정한 남자입니다. 이런 광고들은 열등감을 자극하거나 혹은 우월감을 추구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죠. 돈을 숭상하는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이 돈, 나의 재산, 이것을 기준으로 타인과 비교하며 자신이 우위에 서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남들보다 못하다는 사실은 열등감과 부끄러움, 수치감 등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런 감정을 피하려고 하는 거죠. 차라리 내가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주말도 일하고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내 자존심과 자긍심을 다 버리고 아부하고 그럴지언정
이 열등감과 부끄러움, 덜 가진 자로서의 수치감, 이런 감정을 느끼기 싫다는 거예요. 이런 감정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열등하다고 이 자본주의 사회가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노예처럼, 개돼지처럼 살더라도 그런 노동을 통해 내가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나에 대한 그 존엄성과 자존감, 이런 것들은 희생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세뇌를 시키고 있었던 거죠. 자본주의라는 것이 뭐를 위해? 자기의 유지를, 자기의 확산, 그 자본주의라는 종교, 자본주의라는 신의 권세를 유지 확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희생시켜 왔던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인류가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탐욕스러워진 기본 원인은 자본주의 사회 자체에 있습니다. 어느 누구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저희 잘 알지만 부자들이라고 해서 행복하지 않잖아요. 뭐 부자도 그런 부자가 있을까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자살을 합니다. 그들의 자제분들 중에서도 자살을 해요. 참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기가 찰 노릇인데 복에 겨워서. 그런데 그들도 결코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도 이 자본주의에 희생당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 그렇고요. 그들도 끊임없는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면서 조금 더 그런 채찍질을 당하고 있어요. 누구한테요? 자본주의한테요. 어떤 한 사람이 특정 계급에 의해서 괴롭게 채찍질 당하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만, 그런 사람이 아닌 체제 자체로부터 이 짜여진 판, 이 구도 자체가 이미 그럴 수밖에, 모두에게 상처와 불행을, 정신적 피폐함을 낳는 그런 악순환의 구도 속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류가 선택했던 자본주의 사회의 실체라는 겁니다. 이른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모두 탐욕스러운 제국주의적 해외 팽창의 길에 들어선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사실 자발적으로 자본주의를 선택을 한 건지 상황에 의해 그렇게 된 측면이 사실 더 많은 것 같긴 합니다. 6.25 이후에 분단 국가가 되었고, 또 미국의 개입 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국의 체제인 자본주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기도 하고요. 또 그것이 당시로서는 이런 자본주의 폐단이 알려지기 이전이니까, 그런 걸 미처 깨닫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보여졌을 겁니다. 뭐 부인할 수 없겠죠. 그렇게 처음 자본주의와의 만남도 그러했고, 또 1980년대 후반에 신자유주의 그런 단계로 넘어갈 때에도 한 번 더 좀 멈추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우린 그때도 또 역시 멈추지 않고 또 미국을 따라갔어요.
그 당시도 어쩔 수 없었을 그런 이유들이 또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좀 멈춰 설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미국에 대한 그 신뢰가 많이 무너지고 있죠. 그리고 미국이 걸어왔던 길을 이렇게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조선시대에 우리가 너무 중국 바라기 했던 것처럼 우리가 6.25 이후로 너무 미국 바라기에 삶을, 정치를 펼쳐온 것은 아닌가. 분명히 그런 면이 있을 겁니다. 이제 좀 멈추어 서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고 왜 여기에 있나,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 개개인의 인생에서도 점검 늘 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도 내가 살고 있는 내 나라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라가 저절로 알아서 바꿔지지 않는다는 것, 결국은 내가 내 일상부터, 나의 선택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도 아울러 같이 생각해야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소개해드린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는 대중의 탐욕을 끊임없이 부추기며 굴러갑니다. 스스로는 절대 멈출 수 없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자본주의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의 사회는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그런 시대에 이미 벗어난 지 오래라는 것 또 우리 잘 알고 있고요. 굶어 죽기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느끼실 거예요. 벌어 먹고 살기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굶어 죽는 것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도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이 자본주의라는 물레방아 수레바퀴에서 우리 스스로가 좀 기어 나와야 한다는 거죠. 한 명, 두 명 삐질삐질 이렇게 옆으로 삐져나오면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바퀴가 조금 삐거덕거리기도 하고 이게 아닌가 봐,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또 점검도 하게 되고 노선 수정도 하게 될 거고요. 이 자본주의가 부추기는 탐욕이 내 삶을 얼마나 갉아먹고 나의 이 생명, 그리고 한정된 내 시간 속에서, 인생 속에서 나의 진정한 그런 샘물과도 같은 즐거운 기운을, 좋은 기운을 얼마나 갉아먹고 있는지 그걸 깨닫고 우리의 본성으로 부추겨지기 이전의 삶으로 조금씩 그 삶들을 회복해 가야 한다는 저자의 의견에 저는 좀 공감을 많이 하고요. 탐욕은 어떤 방법으로도 제거될 수 없는 사람의 본성이 아니다. 다만 심각한 마음의 병과 결합된 탐욕은 마음의 병을 고치기 어려운 만큼 그 탐욕 또한 제거하기가 아주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 네, 이게 바로 탐욕의 심리학입니다. 여러분의 탐욕심은 어떤 정도이실까요? 한번 체크해 보시겠어요? 물론 저는 잘 압니다. 탐욕심이 너무 크신 분들은 저와 만나질 이유가 없어요. 이런 방송, 팟캐스트, 유튜브, 블로그 이런 걸 통해서 저와 만나질래야 만나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도 제 팟캐를 또 유튜브를 보시는 블로그를 이웃하고 계신 그런 분들은 아마 이 탐욕심이 적으시거나 아니면 심각한 그런 마음의 병과 이 탐욕이 아직 결합하시지 않은, 아니면 결합됐더라도 아주 약한 수준으로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는 그런 상태의 분이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노력하면 그 탐욕을 이제 아예 버리실 수도 있죠. 그것과 완전 이별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은 제가 조금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보아야 되는, 정말 사실 이런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중증 탐욕심에 빠져 있는 분들이실 텐데 늘 그렇죠 뭐. 스스로 구하지 않는 자에게 그것이 가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그걸 제가 안타까워해도 하는 수 없고요. 우리 그래도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부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우선 1차적으로 소원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합니다. 그 과정에 스스로 내 마음, 내 탐욕심의 치료자가 되겠다 생각하시고 나의 과거, 나의 성장 과정, 내가 겪어왔던 그 환경들, 그것들이 나에게 지우고 있는 짐은 없는지, 어떤 울타리, 한계 이런 것들은 없는지, 아직도 내가 그런 과거 속에서 영향받고 허우적거리고 있지 않은지 그걸 한번 돌아보신다면 아마 이 탐욕으로부터, 나에게 남아있는 탐욕으로부터 벗어나시는 그 길이 한결 쉬워지실 거예요. 네, 뭐 제가 사실 의도했던 건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늘 느끼는 거지만 이 낭송을 하다 보면 전혀 다른 깨달음으로 제가 이끌려져요, 스스로. 제가 어디로 갈지 낭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모른답니다. 정말 그때그때 새로운 길들이 열려요. 이건 정말 재밌는 체험인데 여러분도 꼭 한번 이 낭독하는 경험 해보실 수 있기를 강력히 추천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탐욕의 심리학 김태형 심리학자의 글을 통해서 만나봤는데 어떠셨나 모르겠어요. 간간히 이 책 속에 있는 심리학, 심리 코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목요일 저녁입니다. 목요일 밤이에요. 내일 금요일을 앞두고 마음이 좀 편안한 그런 날 중에 하루인데요. 모쪼록 편한 밤 되시고 내일 또 아주 즐거운 새 아침, 새 하루 맞으시길 바랄게요. 늘 그렇지만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미셸이었어요.